안녕하세요. 정말 제가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20살 첫사랑과 8년을 연애한 뒤 결혼한 여자예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제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좋은 남자였죠. 봉사활동을 하다가 제가 계단에서 넘어져 아래로 굴러 떨어지기 직전 밑에 있던 그 남자가 저를 받으면서 제가 안 다치게 되었고 그때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간질간질하고 설레는 연애는 딱 3년 같지만 그 후부터는 저희는 없어서는 안 될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죠. 저는 유치원 교사로 취업을 했고 남자친구는 아버지를 따라 건설 각종 태양광 사업을 해외에서 왔다 갔다 하며 일했습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나름 굵직한 기업이었기에 매출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만큼 남자친구는 쉴 틈 없이 일했고 한국에 있는 날이 얼마 없었어요. 장거리 연애였지만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랑을 지속했어요. 그때 예비 시어머니께서 몸이 아프시게 된 거예요. 유방암 말기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일 때문에 도저히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남자친구를 대신해서 제가 어머님 간호를 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어머님 집에 놀러가서 밥 먹고 낮잠 자고 하느라 거의 가족 같았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제 엄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머님도 저를 편하게 잘 대해주셨고요. 그런데 그런 어머님이 유방암 말기였고 항암 치료를 하느라 머리를 다 밀고 절제 수술을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결혼하시고 자식들 다 키웠어도 여자는 여자잖아요. 유방 절제하는 게 쉽나요? 그런데 한쪽 유방의 전이가 너무 심해서 절제술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어머님 상태를 살폈지만 그마저도 부족했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지자 해외 태양광 설치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수십억의 손해를 떠안고 아버님과 남자친구가 들어왔어요. 이미 어머님은 몸에 힘이 다 빠진 상태였고 죽음을 기다리고 계셨죠. 남자친구가 한국에 들어오고 한 달 뒤 어머님은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고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한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지만 그냥 제 엄마 같고 그동안 제 20대 시절을 다 지켜보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떠난 게 너무 힘들었고 살기가 싫었어요. 아등바등 시험 공부하고 월급 받고 아이들 뒤치다꺼리하면 뭐하나. 어차피 인간은 다 죽는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그런 저를 옆에서 지켜보며 많이 걱정했어요. 제가 유난히 감정적이고 힘들어하니까 나쁜 선택할까봐 안절부절 못했죠. 혼자 집에 있는 게 너무 두려웠고 잠을 자면 꿈에서 자꾸 악몽이 나오니까 불면증으로 거의 3일에 한 번꼴로 잘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도중에 남자친구가 도저히 안 되었겠는지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것 같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함께라고 생각하자. 라고 하면서 제게 청혼을 했고 저는 그때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 집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신같이 우울했던 제가 조금씩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고 행복해졌어요. 처음에 눈뜨기 싫어서 수면제를 먹고 잤는데 남편이 제 옆에서 간호해주고 저를 걱정해주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마음을 먹으니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남편이 출장 때마다 제가 같이 가면서 다양한 나라의 문화도 체험하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과 교류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렇게 한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무렵 남편이 다시 한국에 몇 년간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때 아이 계획을 세웠어요. 유치원 교사였던 저는 아이를 정말 너무나 좋아했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른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아이는 3명을 낳고 싶어서 1년간은 몸에 좋다는 약도 먹고 열심히 시도를 했지만 아이가 쉽사리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1년이 지나자 초조했어요. 병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원인 불명 불임이 의심된다고 하며
조금 더 시도해보다가 안 되면 시험관을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절망스러웠죠.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다고 느꼈던 제가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었다니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좌절하면 안 되었어요. 아이를 그 누구보다 원했던 저였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서 남편과 의기투합했습니다. 자연 임신을 시도했지만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찾아오는 걸 보니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생각했고 시험관으로 돌렸어요. 난소를 채취하고 정착을 위한 준비를 하고 몇 주간 호르몬 유도를 위해 배가 노랗게 될 때까지 주사를 맞았어요. 그래도 시험관 하니까 금방 생기겠지 했던 저의 생각은 오산이었습니다. 시험관으로 수없이 시도를 했었는데도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 세월이 4년이었습니다. 모든 게 지쳐서 저는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진 상태였고 아이를 저만큼 좋아하는 남편은 실망스러운 기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뭐랄까, 공기로 느껴지는 어색함과 스트레스, 그게 저희 부부 사이에도 심한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말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지쳐 있었어요. 남들은 다 아이 가지고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임신하는데 우리 부부만 아이가 없으니까 부부 모임에도 못 가고 저는 혹시 모를 임신 때문에 비행기도 못 타고 남편은 배란기에 맞춰 시도를 하느라 해외에도 거의 못 나가고 했으니까요. 시간은 흘렀고 돈은 돈대로 투자했지만 남는 거라고는 실패로 상처받은 마음과 남편의 실망감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너무 힘들어할 때쯤 모든 걸 포기할까 하다가 정말 눈 딱 감고 한 번 더 시도해봤어요.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4개의 배아 중 2개의 배아가 착상에 성공했고 이대로만 지속되면 쌍둥이가 탄생하는 거였어요. 2줄이 떴을 때 정말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들뜨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눈물이 나왔고 이성적이었던 남편이 아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미안해 현진아. 그동안 아이 때문에 내가 너한테 많이 짜증내고 잘 못해준 것 같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뭐 때문에 이렇게 서로 신경질 내면서 살았던 건지 모르겠다. 나 앞으로 너한테 정말 잘할게. 사랑해 현진아. 라고 하면서 저희는 그렇게 3개월간 꿀같은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태교 일기를 쓰고 블로그도 운영하면서 저의 임신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던 때 저를 지옥으로 빠뜨리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제 몸을 차량 한 대가 박은 겁니다. 스쿨존이 있었던 초등학교 앞이었고 대낮에 아주 짧은 횡단보도인데 그 순간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차가 급발진을 해서 저를 친 거죠. 출혈은 없었지만 온몸이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뼈마디 마디를 누가 망치로 부수는 기분이었고 고통을 호소한 저는 119에 실려갈 때도 외쳤어요. 우리 아이 꼭 살려달라고요. 하지만 일주일 뒤에 저는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몸을 주체하지 못했고 저는 한 달간 식음전폐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예 체념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임신할 수 없는 운명이구나.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구나. 그냥 포기하자 하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국 정말 힘든 결정을 내렸어요. 이젠 아이를 보내주자고. 아이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된 신혼생활도 즐기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다고. 이제 우리 부부 서로만 생각하며 살자고 하면서요. 그렇게 쓰디쓴 결단을 내리고 저희는 시험관 시도를 중단한 뒤 조금은 정막이 흐르는 부부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임신 계획을 포기하니 남편은 연애할 때처럼 해외로 출장을 나가기 시작했고 저도 몸을 조심할 필요가 없어져서 유치원 스케줄을 가득 채운 뒤 살았어요. 그래도 유치원 가서 아이들이라도 보면 제 마음이 조금은 괜찮아지는 듯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각자의 삶에 충실하면서도 그냥 정말 동료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지만 예전처럼 그런 뜨거운 연애를 기대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살던 도중 남편이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시아버지 사업 관련해서 큰 계약건이 들어왔고 현지에 그나마 오래 살았던 남편이 총괄 담당을 해야 했던 거였죠. 인도였는데 거의 비행기도 잘 안 다니고 버스도 없는 지역이라 한 번 들어가면 적어도 3달은 있어야 했어요. 1년간 한국에 못 들어올 거라는 플랜을 세운 뒤 남편이 인도로 떠나기 직전 저희 부부는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것처럼 뜨거운 사랑을 했습니다.
서로 손잡고 저녁에 한강도 걷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데이트하고 남편이 떠날 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하루를 소중하게 보냈죠.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이 인도로 떠났고 저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리를 해야 하는데 2달이 되어 가는데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규칙적인 편인데 이상하다 싶었어요. 테스트기를 약국에서 사와 시도했고 결과는 2줄이었습니다. 순간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흥분하지 말자. 저번처럼 또 아이가 떠나갈 수 있잖아 하면서 저는 다음날 휴가를 내고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임신이 확실했어요. 남편에게 곧바로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정말 진짜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귀한 아이였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신경을 쓰며 몸 관리에 들어갔어요. 꼭 출산해야지, 우리 아이 내가 얼굴 마주 보아야지 하면서요. 남편은 1년 장기 플랜이었지만 저를 위해 중간에 1달 정도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제가 출산하기 3주 전에 한국에 한번 들어오고 6개월에 한번 들어오는 거였죠. 남편의 빈자리는 아버님 사업 초창기 사원인 현지어에 능통한 남편과 동갑인 여성분께서 맡아주기로 했어요. 든든하고 감사했죠. 남편이 유일하게 정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큼 현명한 직원분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입덧도 혼자 버티고 배가 불러서 조금씩 불편해질 때 남편이 한국에 왔고 정말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기뻐서 울었고 서러워서 울었고 또 뭔지 모를 감정 때문에 눈물이 나왔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고생했다고, 이제 힘든 건 내가 다 하겠다고 하면서 저를 돌봐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예민한 건지 남편이 자주 핸드폰을 만지고 현지에 있는 그 직원과 너무 많이 연락하는 것 같아서 좀 짜증이 났습니다. 사실 짜증날 일이 아닌데 괜히 나 몰래 그 여자랑 연락하는 거 아닌가 싶은 의처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남편이 핸드폰을 멀리하고 저에게 잘 해주기 시작해서 저도 의심을 거두고 그렇게 1달간 남편과 태교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다시 남편이 떠날 시간이 되었고 몇 달 뒤에 올 남편을 위해 저는 목이 빠졌어요. 만삭이 되어 아이를 출산하기 직전 남편이 한국에 다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3주 전에 왔어야 하지만 사정이 생겨서 일주일 전에 한국에 도착했죠. 저는 조금 삐졌지만 그래도 일하느라 그런 건데 이해해야 했죠. 그렇게 남편과 아이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던 중 저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일주일 전에 한국에 들어온 줄 알았던 남편의 여권에는 2달 전에 이미 한국에 들어왔다는 도장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걸 보자마자 저는 화가 폭발했고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뭐야? 왜 2달 전에 한국에 왔으면서 나한테는 인도에 있다고 한 거야? 당신 지금 나 몰래 무슨 짓 하는 거야? 다른 여자 만나니? 라고 화를 냈고 남편은 당황해하며 여권을 뺏은 뒤 그냥 일 때문에 그런 거라고, 여자는 무슨 여자냐고 오해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고 저는 그냥 아이고 뭐고 다 죽고 싶었습니다. 의미 없었어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했죠. 그래, 남편의 불륜이 사실이라면 놓아주고 아이만 키우자 하면서요. 그리고 제가 남편의 불륜을 확신한 것은 남편이 잘 때 몰래 남편 핸드폰을 봤는데 전부 통화 기록이 남편과 같이 일하는 여자 동료였어요. 문자도 엄청 많이 보냈는데 전부 삭제해서 볼 수가 없었지만 보냈다는 표시만 있었어요. 나를 버리고 이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거냐고, 왜 2달 전에 들어온 거냐고 말해보라고 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자꾸 일 때문이라고 얼버무리는 겁니다. 출산 전까지 남편과 냉전을 펼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출산날이 되었습니다. 진통이 오기 시작한 저는 오빠의 차를 타고 산부인과에 갔어요. 그날도 남편은 오전에 일이 있다고 금방 일 끝내고 오겠다고 했죠. 하지만 오전에 이미 산통이 시작되었고 저는 남편 없이 출산을 했습니다. 사촌 오빠는 화가 나서 네 남편 뭐 하는 거냐고 하며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이를 힘겹게 낳고 지쳐 쓰러진 제게 갑자기 사촌 오빠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들어온 겁니다. 놀라지 말고 들어. 네 남편 지금 사고를 당했대. 트럭에 있던 물건들이 핀이 튕겨나가면서 네 남편이 타고 있던 차에 쏟아졌고 바로 즉사했다더라. 내가 전화해보니까 구급대원이 받더라고. 라고 말했고
저는 장난치지 말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였어요. 남편이 즉사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차 옆에 남편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남편의 상간녀라고 의심했던 그 회사 여직원도 같이 있었던 겁니다. 화가 나고 정말 아이를 데리고 뛰어내리고 싶었습니다. 악을 지르며 병실에서 요동치는 저를 선생님들과 사촌오빠가 겨우 달랬어요. 일단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네 딸을 생각해보라고 하면서요.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정말 죽고 싶었지만 죄 없는 아기가 저렇게 져달라고 오는데 그냥 죽을 수 없었어요. 겨우겨우 몸을 추스렸고 그렇게 몸이 다 낫지도 못한 채 남편을 화장해서 보냈습니다.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나서 형태도 알아볼 수 없었어요. 폐차장에 맡겨버렸고 저는 그 후에 정말 과부가 되어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누구한테 할 수도 없었어요. 창피하고 너무 비참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던 제게 믿지 못할 일이 생겼어요. 집으로 남편의 이름으로 택배가 도착한 겁니다. 누가 장난치는 건가 싶은 마음에 택배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버리려고 했는데 순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 한번 열어보자 하고 열어본 순간 저는 충격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던 거예요. 그 안에는 남편이 쓴 편지 수십 장과 생전 저에게 차마 못했던 말들이 써있던 거였어요. 자기야, 너무 놀랐지? 나야. 처음에 자기가 아기가 생겼다고 해서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 중간에 자기 6개월 때였나? 한국에 들어갔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고 이상하게 잠도 잘 못 자고 해서 자기 몰래 병원 가서 검사 받았는데 내가 그때 대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어. 이게 말이 되나? 운명의 장난이겠지 싶었어. 그때 여보가 나한테 왜 자꾸 핸드폰으로 그 여자랑 연락하냐고 그렇게 바쁘냐고 했잖아. 사실 내가 죽을 걸 대비해서 그 직원한테 전부 인수인계하고 내가 없이도 회사 돌아가게끔 만드느라 그랬던 거야. 자기한테 사랑 퍼주고 좋아한다고 말할 걸. 지금에서야 후회가 되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전이가 심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자기야, 사랑해. 라고 써있는 겁니다. 다음 편지를 꺼내 읽어보았고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한국이다. 여보한테 비밀로 하고 2달 일찍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진통제 맞으면서 버티고 있네. 사실 나 여보한테 말하려고 했어. 대장암 말기라고. 그런데 여보, 우리 엄마 유방암으로 돌아가실 때 너무 힘들어했잖아. 여보 지금 만삭에다가 다음 달에 출산인데 내가 대장암 말기라고 하면 안 봐도 뻔하게 힘들어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 사정 다 아는 여기 여직원이랑 같이 마지막 정리하고 있어. 이분한테 부탁해서 이제 우리 아이 2년 3년마다 내가 쓴 편지 도착할 수 있게 해놨어. 그래도 여직원이 입이 무거워서 다행이야. 여보, 나 의심하지 마. 이 사람이랑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나 죽고 우리 아이 위해서 영상을 찍어 놓은 거 편집하는 것 때문에 자주 만나는 거야. 참 고마운 분이야. 나는 여보밖에 없어. 여보 없으면 못 사는데 내가 왜 바람을 피워. 일단 내 소원은 제발 여보가 아이 낳은 뒤에 내가 지금보다 상태가 안 좋아져서 죽으면 안 될 텐데 조금만 몸이 더 버텨야 할 텐데 어쩌지. 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2달 전에 미리 한국에 들어온 것은 대장암 전이 때문에 미리 한국에 와서 유서와 관련된 것들을 전부 정리하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 아이 20살 때까지 생일마다 보라고 아빠의 생전 비디오를 찍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한테 말 못한 것도 제가 시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1년간 미친 사람처럼 힘들어했으니까 10년 만에 얻은 아이를 유산하게 될까봐 혼자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한 것 같고요. 남편이 죽은 그날도 운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고 병원에서 겨우겨우 진통제를 맞고 그 여직원이 운전하는 차에 겨우 몸을 실어 제 아이를 보러 병원으로 가고 있었는데 하늘의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허무하게 삶을 마감한 거였어요. 상간녀라고 의심했던 그녀도 알고 보니 제 남편을 돕기 위해서 오해를 받아도 무겁게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사촌 오빠에게 전화해서 모든 걸 말했어요. 진짜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서요.
사촌 오빠가 알아본 결과 전부 진짜였어요. 저 몰래 병원에서 진단받았던 기록도 있었고 사촌 오빠가 황급하게 다시 찾아간 폐차장에서 다행히 아직 처리되지 않았던 남편의 차를 발견했어요. 범퍼가 다 찌그러진 그 차에 몸을 비집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녹음기와 남은 편지들을 전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백 장의 편지 속에는 저에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지운 흔적들이 고스란히 있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슬픔을 주고 떠날 수 있냐고 저는 울었어요. 그리고 택배를 보낸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남편이 젊은 시절 봉사를 했던 보육원이었어요. 알고 보니 10년간 연을 맺어 친하게 지냈던 보육원 원장님께 부탁을 한 거였어요. 내가 곧 죽을 목숨인데 많지는 않지만 내 유산을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 받을 수 있게 써달라고. 그리고 곧 태어날 내 친자식과 아내를 위해 1년에 한 번씩만 이 편지와 선물들을 택배로 몰래 보내달라고 한 겁니다. 원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저한테 말을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남편이 정말 선물처럼 그렇게 주고 싶다고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정말 가슴이 사무쳤어요. 그렇게 착했던 남자를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온몸을 바쳐서라도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고 그리고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사랑한다고. 그동안 의심해서 미안하고 그곳에서는 행복하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보육원에 있던 남편의 선물과 편지를 다시 집으로 가져와서 꽁꽁 숨겼어요. 아이가 자랄 때마다 선물처럼 제가 주려고 했죠. 아빠가 비록 하늘에 있지만 너를 지켜본다는 뜻이고 아빠는 몸만 멀어져 있지 마음만은 가까이 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유산 중 일부를 통장에서 빼서 그 여직원의 가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내 남편을 도와주다가 이렇게 간 건데 나는 속사정도 몰랐다고.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받아서 잘 쓰였으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작지만 그렇게 해서 제 마음의 죄책감을 달랠 수 있었어요. 아이가 커서 한글을 읽을 수 있을 때쯤 남편의 편지와 영상을 보여주었고 아이는 웃으며 좋아했네요. 엄마, 아빠는 왜 영상송에서만 나오는 거야? 라고 물을 때면 저는 아빠는 몸이 아파서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하늘나라에 갔어. 우리 수진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아빠가 하늘에서 수진이 지켜주고 싶다고 매년 선물을 보내는 거야. 수진이 20살 될 때까지 밥 잘 먹고 건강하게 크는지 안 크는지 아빠가 다 확인하고 매년 수진이 생일날 선물로 영상 보낼 거니까 수진이 말 잘 들어야 해. 라고 대답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의 영상과 손편지를 보며 그리운 마음을 애써 누르며 살았네요. 다행히 사촌 오빠가 가깝게 살아서 수진이 운동회나 학부모 초청이 있으면 저 대신 가거나 같이 가서 수진이를 든든하게 지켜줬습니다. 제 남편 정말 한평생 일만 하고 저라는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간 게 아직도 마음이 아프네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다시 태어나도 남편과 결혼할 거냐고 물으면 할 거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다시 결혼해서 이제는 정말 아이 말고 남편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많이 말할 거고 아픈 순간이 있으면 같이 곁에서 지켜줄 거고 그렇게 그 사람을 아껴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었지만 제가 늙어서 자연사 할 때까지 굳세게 살다가 하늘에 가면 꼭 껴안아 줄 거예요. 그리고 말할 겁니다. 여보, 사랑해. 나 그래도 잘 살았지? 우리 아이 잘 키웠지? 여보,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우리 이제 천국에서 행복만 하자. 라고요. 그러면 그때 남편도 저를 안으며 수고했다고 하겠죠? 저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미혼모의 워킹맘으로 사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죽고 싶을 때도 많고 내가 너무 무능하고 몸이 2개라도 모자라서 확 포기할까 싶어도 그래도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천국에서 만날 남편에게 떳떳하게 나 잘 살았다고 말하기 위해 버티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혼자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 미혼부들 전부 힘내시고 저랑 함께 버텨보아요. 버티다 보면 해뜰 날 올 거라고 믿어요.
지금도 글 쓰면서 눈물이 나지만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아이를 보니 행복하네요. 저의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